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어제 오후 대구 서구 중리동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오늘 새벽에서야 완전 진화가 됐습니다. 불은 인근 섬유 공장 등으로 번지면서 건물 13동이 전소됐는데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이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시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화재 소식 오늘 아침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6월 16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군위갈림목 부근 139km 지점 갓길 쪽에 승용차 고장으로 처리 중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일대 속도 약간 줄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침산교 지하차도 500m 못 간 지점 1차로 쪽입니다. 승용차와 택시 접촉사고 제보 있는데요. 참고해서 운행하셔야겠고, 반대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신천교 지하차도에서 침산교까지 답답합니다. 구암로는 70내거리에서 운전면허 시험장 내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신다면 70내거리 신호 2번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낮 기온이 급격히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 32도가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 30도 이상의 낮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1.9도, 습도는 75%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박경수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서구 중리동 공장 화재 소식부터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어제 오후 5시 24분쯤 대구 서구 재활용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9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6분 뒤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불길이 거세지자 오후 7시 34분쯤 동원령 1호를 발령했습니다. 오후 7시 40분쯤에는 대응 3단계까지 내리면서 총력 진화에 나서 오후 9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소방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이 유리 파편에 만든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대응 3단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게 여기가 서대구 산업단지인데 제가 달서구까지 날아오고 폭발음도 여러 번 들리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인터뷰 제가 봤어요. 현장 어땠나요? 네, 불이 난 곳이 섬유와 목재 가공 공장인데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건물이 밀집해 있어 쉽게 확산한 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상황을 최초부터 지켜봤다는 한 남성은 폭발 소리가 처음에 크게 났고 이어서 자잘한 폭발음이 7에서 8회 정도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불기둥이 솟구치면서 소방당국은 안전을 위해 이 일대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했고요. 경찰 160명이 동원돼 화재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요. 화재 원인은 나왔나요? 최초 신고자는 이 회사 직원인데요. 당시 퇴근 준비 중에 나와보니 공장동에서 연기가 나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오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합니다. 네, 대구에서 이 공장 시설 화재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통계는 어떤가요? 지난 2월에도 달서구 이곡동 성서산단대의 섬유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공장시설 화재는 164건인데요. 대구 소방은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도가 높은 공장 400곳을 선정해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준공한 지 20년이 지났고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종이, 섬유, 목재, 석유화학 제품과 같은 가연성 소재 제조 공장 등입니다. 앞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장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추진해야겠습니다. 네,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대구 지역의 올해 5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시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살 이상 고용률이 61.9%로 나왔습니다. 이는 통계청 자료가 공개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취업자 수도 128만 4천 명으로 98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의 최고 기록입니다. 네, 지난해 6월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네, 대구의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비교해 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상승폭이 전국 평균인 0.5%포인트보다 높은데요. 17개 시도 중에서도 두 번째로 컸습니다.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 4천 명이 증가했고요. 거기다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 근로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월 대비 10만 4천 명이 증가한 71만 7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88년 이후 최고치로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률과 취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도 좀 살펴보죠. 네, 세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서 저절로 고용 개선 효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분야 취업자가 증가한 것도 큰 요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기간 중 택배, 배달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이뤄지면서 전기, 운수, 통신, 금융 분야의 취업자가 증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취업자 수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길 기대해보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시 의회가 어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대구시가 추진 중인 가창면회 수성구 편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들과 대학 교수, 대구정책연구원 등 전문가 8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편입 절차가 시작된 점을 지적하고 찬반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찬반 갈등을 최소화할 방향을 찾을 방침입니다. 네, 23일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편입안이 상정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드릴게요.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 짓고 있는 김진곤입니다. 농장은 한 8,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농한 지는 한 8년 되고요. 거기서 배운 지 한 5년 차 나네요. 처갓집이 영천인데 우연찮게 기회가 돼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나가지고 복숭아 수확하고요. 이제 한 11시부터 택배 작업 시작해가지고 택배 마감. 그러고 이제 뒷정리하고 9시 정도 되면 일과가 마무리돼요. 아니 많이 힘들어요. 모르고 지을 때는 뭐 어른들이 시키면 했는데 어른들이 손 떼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니까 생장 주기하고 이런 관리가 참 힘들더라고요. 올해 작황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이거 와그려면 냉해가 와가지고 지금 기형도 많고 수정도 잘 안 되고 작년보다 한 수확이 한 40% 정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영천은 기후가 좋거든요. 이게 비가 많이 안 오고 햇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른 지역보다 당도도 좀 높고 과육이 처음에는 좀 단단해요. 그러고 또 맛도 있고 애들 먹기는 참 좋아요. 복숭아 구매하시면 우리 영천에 있는 복숭아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 민주당 대구시당 서재헌 청년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총선을 겨냥한 청년 민심 잡기와 청년 정치인 키우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양당이 청년들을 만나고 또 조직을 만들고 이런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양당? 네, 먼저 여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여당인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이 얼마 전에 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온다라고 해가지고 청년 정책 해커톤을 열어서 실제 정당마다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책위 청년부의장, 뭐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 건 네. 청년자가 달린 무엇보다도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청년자가 달리지 않은 당직을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당장 단적으로 01년생 만 22살인 저 역시도 청년자를 달지 않고 지금 중앙당에서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당내에서 조금 자유롭게 발언하고 청년들 자체가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분석을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앞에 청년이 붙는 우리 네. 서지원 청년위원장님도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도 청년 연석 회의라고 해가지고요. 네. 뭐 홍정미 국회의원 이제 위원장으로 해서 뭐 모임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위원회 뭐 지방 그리고 중앙해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정책도 제시하고 있는데 네. 저는 청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안 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원하는 도전 목소리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하는 어떤 정당 국가의 문화가 더 중요하다 보는 것이거든요. 네. 청년을 뗐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기성 정치인들이 원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자꾸 듣고 유도하는 현실이 또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좀 주체적으로 뭐 강사빈 뭐 부대변인이나 뭐 저나 이런 문화를 깨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붙여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제가 항상 정당 청년 조직들을 보면서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문제점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청취자분들도 이 청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연령층에 와닿을까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연령층 봅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청년 정책이 가장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세대 그리고 청년 정책이 가장 필요한 세대는 2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대 후반 가고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다른 걸로 엮어서 갔을 때에는 분명히 결혼했을 때 신혼부부의 혜택부터 다른 정책들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니즈 자체는 사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상 지금 정당 뭐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나이대를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과연 그 괴리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청년자를 달지 않고 부대변인에 가 있는 이유도 당장 청년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어쨌거나 선배님들 자체가 연령대가 굉장히 높고 거기서 나오는 게 사실상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좀 반론을 제기하자면 저는 40대거든요. 근데 네. 왜 저는 청년을 하냐? 청년은 청년을 위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게 선입견인데 청년이 예를 들어 대구에서 서울로 가잖아요. 네. 그럼 부모님의 연금이라든지 계획된 노후 자금이 청년들에 가는 겁니다. 그 단순한 청년이 아니고 전 세대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40대, 30대, 20대 청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각 세대마다 각각의 니즈가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40대가 가지는 청년은 20대, 30대가 다릅니다. 그러나 20대, 30대가 그때 고민했던 문제 그리고 50대와 60대가 어떻게 보면 꼰대로 청년을 바라보는 그 연결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청년이 주체가 돼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지만 청년 이외의 다른 말씀드렸지만 기성 정치인들도 그런 노하우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는 것이지 꼭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 정책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르신이라든지 문제 꼭 노인 어르신들만 청년 정책 뭐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양 당에서 추진하는 청년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약간 방향이 다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한번 정책 살펴볼까요? 실질적인 정책들. 저희는 일단 네. 그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뭐 네. 1호, 2호 정책을 이미 발표했는데요. 네. 1호 때 발표했던 정책은 뭐 토익 유효 기간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호로 나왔던 건 지금 사회에서 사실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비군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어떤 대학 지난번에 뭐 한국외대에서 장학금을 예비군 때문에 불이익을 봐서 잃었다. 근데 사실 그게 예비군법에 의해서 보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의 규칙 때문에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불이익들이 발생하고 있다. 학칙 때문에. 예, 네. 이런 부분들 자체를 저희가 조금 손을 보겠다라는 정책도 나온 바가 있고요. 좀 구체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 저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있는 네, 거라서 저희가 맞아요. 이제 그 예전에는 여당과 합의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여당이 또 브레이크를 예, 좀. 브레이크를 해서 학자금 무이자 관련해서는 저희 야당이 이제 구체적으로, 단독으로 예, 네, 상정을 네. 올린 상태죠. 사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는 저는 청년들이 봤을 때 이게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라든지 여당에서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단순하게 투자로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
비용으로 바라보는지 그런 관점, 그런 인식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투자와 비용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일단 그 단독으로 상정하겠습니다를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발언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자금 얘기하시는 거죠. 무이자 대출. 어떻게 보면 그거 네.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야당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딱 그 산실로 나오고 있는 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인데요. 야당에서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고 하지만 저희 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 떠넘기기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 이게 떠넘기기? 지금 상황에서 학자금 무이자만 걸고 나오면 사실상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고 깊게 다가올 수 있지만 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총선만을 바라보고 청년들의 표를 얻겠다고 학자금 관련해서 그렇게 미래 세대에 떠넘기기식으로 법을 무책임하다? 만드는 건 정말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식 포퓰리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비난을 하려면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웃긴 것이 정부라든지 여당에서 그러면 우리는 19간에 대해서 학자금 무이자를 하자 했었는데 네. 그럼 여당에서 대통령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5구간 소득 부위 그러니까 월 500만 4인 가구 그게 제한하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기재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이 법 자체는 여야가 합의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비용 뭐 포퓰리즘 하잖아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민주당이 추계로 1조 이야기하고 있고 국방부 5천억 하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비용 자체 줄이면요. 매년 이자 해도 8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본인들이 쓰면은 그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고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무이자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용 굉장히 얘기를 이제 다른 데랑 비교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 어쨌든 지금 치열한 접점이 있는 거 보면 양당에서 이 청년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논란거리가 나오고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저희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이전에 국가 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그리고 앞으로 국가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까지 같이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모두를 챙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양당에서 다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청년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청년 민심이 기성세대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청년 민심 자체는 굉장히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그 효능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오.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슈들, 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대선 때를 강타했던 큰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사태일 것이고요. 그 전에는 LH 사태 같은 내용들도 있었고 청년들 자체가 요새 보면 공정과 상식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을 떠나서 뭔가 불공정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이슈들이 생기게 되면 청년들이 바로바로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걸 느끼고요. 그럼 기성세대에 비해서 부동층이 뭐 얇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게 이게 여론조사에서 1, 2주 만에 바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사실 요새 어떤 현안이 발생하고 특히 저희 정당에서도 발생하는 현안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현안이 발생하면 그 다음 주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바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굽어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론조사 이렇게 잘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이유가 아마 출마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서 뭐 위원장님도. 출마도 네. 3번 했어요. 네, 구청장, 뭐 국회의원, 시장까지 했었는데 그럼 청년들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뭐 정당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의지라든지 그런 존재는 없고 단지 이제 본인한테 체감하는 정책들. 거 정책인데 네네네. 정책도 있지만 그 정치인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솔직함, 그 유머, 재미, 소통이 되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 비춰진 어떤 국회의원의 모습 그것이 또 전부일 수 있다는 제 입장에서 오해인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이 왜 청년 괜히 흉내 내서 막 청바지 입고 하잖아요. 보통 청년들은 청바지 입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이 좋은 거예요. 청년들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짝 이제 청바지 입고 나오셨다가 청년 정책 바로 사그라들고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전 되게 그게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비판하는 지점이 선거 때 좀 반짝했다가 우리한테는 이후엔 좀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많이 듣잖아요, 사실.
사실 왜 이런 지적이 반복되는지 청년 이제 당사자로서 좀 분석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표입니다, 표. 어르신들은 좀 집약될 수도 있고 공통된 목표가 있는데 청년들은 사실은 조직화돼 있지 않습니다. 다 개별화돼 있고 왜냐하면 목적과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투표율도 높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에 대한 표 더 이상을 정말 고민할까 그렇게는 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저는 주장했던 것들이 좀 정당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뭐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좀 청년만의 고민을 하는 뭐 여야 정치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아젠다나 주제가 정해지면 여야가 바뀌더라도 이걸 좀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당 차원에서 좀 밀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서 위원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애초에 정치인들 자체가 선거 막바지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선거 출마를 해봐서 알지만 네. 이미 표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막바지에 움직일 수 있는 표가 결국은 청년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청년에게 집중했다가 네.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어쨌거나 당내 상설 기구라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어떤 장치가 좀 가장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안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홈페이지나 영상을 봤어요. 이게 청년들이 맞춤형 정책을 설명하는 그 자리에도 보통 보면 국가 설명, 그 잘한다는 그 자꾸 보여주기 위한 저기 나열식의 정책만 이야기하는다. 그건 아니다. 그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취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취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민. 예를 들어 MB나 박근혜 정부 때도 고졸 취업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정말 많이 실질적인 했었죠. 좀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MZ 티켓타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남권 최대 규모의 영유아용품 박람회 제36회 대구 베이비 키즈 박람회가 개막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서하나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 키즈 박람회가 열린 첫날 대구 엑스코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구의 희망소리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영유아 용품 판매는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아기용품 보고 가세요. 스테인리스는 여름에 애기들 보리차 같은 거 넣었을 때 쉬지 않도록 이제 보냉 기능이 되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 애기 지금 몇 개월이에요? 7개월이요. 7개월? 그러면 기본적으로 1단계 빨대 꼭지 넣어드릴게요. 임산부 이지연입니다. 지금 이제 9개월 차 접어들었어요. 이제 육아용품에 대한 정보도 없고 필요한 물품들도 몇 가지 있어서 구매하려고 왔거든요. 이제 베이비 키즈 페어 같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좀 이제 초보 엄마인 초산인 임산부나 엄마인 분들께서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5개월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베이비 케어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도 뭐 와서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또 저희가 곧 이사를 할 예정이라서 그에 맞는 제품 같은 거 좀 구매하려고 왔습니다. 성장 발달에 도움되는 책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층간 소음 방지하기 위한 매트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곧 100일 되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선은 규모가 커서 좋았고요. 다른 저희가 지방이어서 포항이어가지고 박람회를 울산도 가보고 했는데 대구가 좀 더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오게 됐어요. 다들 친절하시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사은품 같은 것도 맞춰서 상황 맞춰 잘 주시는 것도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출산 정책도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책 홍보관도 운영을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대구 베이비키즈 박람회 안에는 대구광역시의 출산정책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산정책 홍보관은 결혼부터 출산 후 육아까지 생애 주기별로 구성해서 관련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기는 미혼 결혼존입니다. 저희는 미혼 남녀와 신혼부부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정책 홍보 및 우리 협회 홍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서는 2030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퍼스널 컬러 체험, 인생 내꺼 사진 찍기 등 여러 가지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임신 난임존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함께 운영을 합니다. 남편이 임산부 체험을 통하여 아내의 신체적 힘듦을 함께 공유하고 부부 모두 아기 인형을 안아봄으로써 부모로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아빠, 엄마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며 임산부뿐만 아니라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지원되는 사항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출생존이고요. 대구시 간호사에서 임산부의 건강상담과 예비 부모와 육아 엄마 아빠가 필수로 알아야 할 용유아 CPR과 하임리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순서와 시행법을 잘 숙지만 하신다면 누구나 위급 상황 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육아존이고요. 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장난감 나눔 마켓, 장난감 무료 나눔, 시간제 보육 이벤트, 육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담당자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구 베이비 앤 키즈 페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전시 품목은 임산부 용품, 그리고 임산부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같은 임산부 서비스, 그리고 출산용품, 영유아 식품과 서비스, 안전용품 등이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함께 하자는 그런 특징을 살려서 정책 박람회로 이렇게 실시해오고 있다 보니 조금 더 유익한 행사인 것 같고, 실질적인 육아 상담과 부모 양육 태도 같은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관계 기관들과 제가 조금 더 협업을 잘해서 실질적인 그 육아와 출생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시회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베이비 키즈 박람회는 18일 일요일까지 엑스코 동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하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대구가 더운데요. 주말에는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대구가 오른다고 하니까요. 온열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더위에 미리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